간단하잖아요. 뭐 남은 시간 동안 그런 거죠. 자, 파이널 2차나 1차나 사실 등급 컷은 아마 나오게 된다면 비슷할 것 같아요. 한 86점 정도에 84점 정도? 첫 단계는 엄매 기준에서는 엄매가 조금 더 떨어지겠죠. 한 2점 정도는? 그 정도 기준일 것 같고요. 일단 이거는 뭐 추정치니까 그렇긴 한데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요. 여기서 따로 내줘요. 네? 여기서 따로 내줘요. 뭘요? 그러니까 그 등급 컷은. 나중에 나중에 보면 얘네가 알려주긴 하는데 바로바로는 안 나오고 파이널 지금 원이 나오잖아요. 원 한 5차 정도 들어갈 때 5차나 6차 사이에 들어올 때쯤에서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만약 6개씩 분량이면 그 정도 상황에서 이제 자기네 홈페이지에 내놓긴 한데 이게 무슨 기준으로 이 등급이 나온지는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아마 자기네들이 그냥 추정치 등급을 내는 것 같아요. 지금 시즌 3 정도까지 나와 있어. 시즌 3 우리 썼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한 거는 등급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런 편이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얘기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한 건데 이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잘 나오면 86이고 안 나왔으면 화작 기준에서 84점 정도? 그럼 엄매 기준에서 82에서 4 정도가 말끔히 나오지 않을까? 그냥 예상만 놓으면 그럴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가 아니 생각만큼 지문들 자체가 비문학이 짧기는 한데 사실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6번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 10번 문제도 그렇고 뒤에 16번도 그렇고 비문학에 대한 보기들이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더구나 그 12부터 17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긴 편이죠. 최근에 나온 거보다. 문학 같은 경우는 짧게 나온 거는 많은데 작품들 자체가 손특강에 없는 작품들이거나 아니면 처음 나온 것들이 조금 있어서 해석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만만한 게 아마 2년의 정도? 네? 2년의 지금 현대소년 하고 있잖아요. 18부터 21번. 이게 그나마 제일 만만해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문학 독서만 갖고 얘기한다면. 뒤에 그 낙선 미령은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뒤에 나오는 28부터 30일에 나오는 낙선 미령은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헷갈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더구나 실제로 주인공이 누군지 정확하게 31번에서 얘기 안 해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조금 이 보기들이 약간 불친절하다? 그런 거에서 사실 시간들이 좀 오래 걸려요. 처음부터 주인공이 시계 가면 뭐 철수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얘가 어떻다라고 보면 그냥 철수 자체는 그냥 그런 거다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주인공인지 우리가 판단해서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건 일보다 시간 걸리게끔 해서 아마 집어넣지 않았을까 그런 게 있어요. 자, 맨 앞에는 독서론인데 독서론은 그냥 틀린 거 있으면 그것만 보세요. 1, 2, 3번에서 혹시 틀린 문제 있는 사람 있나요? 형님이 틀린 거 있나요? 혹시? 형님이 없고 진모님 있나요? 자, 그럼 1, 2, 3번 안 할게요. 자,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4부터 7을 볼게요. 한번.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 말장난한 것 같긴 한데 처음에 이런 거 나오죠? 우리의 삶을 좋은 삶을 이끄는 요인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쾌락주의는 쾌락이나 고통과 같은 경험만이 삶의질을 좌우한다고 보고 고통에 비해서 쾌락이 클수록 좋은 삶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1문단에서 얘기하는 이 쾌락주의라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하는 거잖아. 말 그대로 우리의 이런 삶의 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쾌락이나 또는 고통이나 이런 것이 있듯 삶의 질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얘기인데 당연히 그런 쾌락이 있는 게 삶의 질이 좋을 거고 고통이 있는 게 삶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볼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고통이 왜 쾌락할수록 좋은 삶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겠죠. 좋은 삶의 기준은 이 좋은 삶이라는 건 다른 말하면 이런 삶의 질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쾌락주 입장에서는 쾌락만이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쾌락
쾌락주의의 이야기인 거고 여기에 중심은 쾌락주의가 아니죠. 여기에 중심은 이 사람이에요. 그죠? 노직이라는 사람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노직은 그저 더 많은 쾌락을 누린 삶이 좋은 삶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직은 이거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야?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 그대로 쾌락이 꼭 많다고 해서 그리고 고통이 꼭 별로 없다고 해서 그 삶 자체가 무조건 좋은 삶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당연히 이 두 사람은 뭐 한 거야? 이 두 개의 입장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딱 봐서. 자, 노직은 고도로 발전된 경험기기를 떠올려 보는 사고 실험을 제안했다. 쓸데없는 거 제안하고 있어. 자, 경험기기에 연결된 사람은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경험기기에 연결된 사람은 자신이 가상세계에 있음을 모른 채 가상의 성취를 얻으면서 현실과 구별 불가능한 완벽한 쾌락을 얻는다. 근데 노직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 기기에 연결되기를 원치 않는 면에서 쾌락주의는 수용되기 힘들다. 그럼 노직이 볼 때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이 경험기계라는 게 나오는데 이 경험기계는 말 그대로 사람들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뭘 좋아하지 않는 거야? 현실과 구별이 불가능한 완벽한 쾌락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현실적인 걸 원한다는 거야? 아니면 현실적이지 않은 걸 원한다는 거야? 당연히 현실적인 걸 원한다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노직이 볼 때는 결국은 우리의 어떤 삶의 이런 질이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의 경험이나 또는 거기 나오는 현실이나 이런 거도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나중에 입법 문제에서 좀 써먹을 게 있어요. 약간.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노직의 사고 실험은 욕구 충족의 이론의 기본 입장에 닿아 있는데 그러면 노직의 사고 실험 자체가 욕구 충족 이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욕구 충족 이론에 따르면 삶에 더 중요한 것은 쾌락 자체보다 자신이 현실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의 성취에 있다. 다만 초기의 욕구 충족 이론은 단순히 욕구 충족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삶의 길이 결정된다는 입장에 가까워서 반직관적인 비판이 있을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약을 복용하면 별다른 행복감이 없이도 다음에 그 약을 다시 복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고 하죠. 솔직히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행복감이 없는데 그 약을 다시 복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왜 생겨?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가정한 거니까 그래서 초기 욕구 충족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이 약을 복용해야만 할 텐데 이렇게 약을 향한 욕구에 휘둘린 삶을 좋은 삶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어쨌든 초기의 입장을 떠나서 이 두 번째 문단에 얘기하는 이 욕구 충족 이론이라는 거는 말은 욕구 충족 이론이지만 뭘 얘기하는 거야? 말 그대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쾌락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현실의 어떤 가치의 중요성이 있는 게 있을 건데 둘 중에 이게 더 큰 삶이 말 그대로 뭐 한 거야? 더 좋은 삶이라고 여기는 거야. 그러면 이거하고 그대로 노직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노직의 욕구 충족 이론에 따르면 여전히 두 번째 문단에도 쾌락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그런 얘기잖아요. 자, 세 번째. 근데 처음에 욕구 충족의 이론이 초기에서는 비판이 있었으니까 그걸 뭐 해야 돼? 당연히 수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 번째 문단에서 얘는 이런 문제의식이라는 거는 이 기업에 얘기하는 이러한 문제의식은 뭐에 대한 거야? 나오는 대로 해서 이런 초기의 욕구 충족 이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식을 발전한 포괄적 욕구 충족 이론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한 개 더 발전된 게 나오는 뭐가 되는 거야? 이 포괄적인 욕구 충족 이론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포괄적 욕구 충족 이론이라는 건 초기 욕구 충족 이론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했다는 거잖아. 현재 욕구 충족이 아니라
개인의 삶 전체를 볼 때 그가 중요하다 여기는 욕구의 충족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괄적 욕구 충족 이론은 거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현재의 욕구 충족. 아, 짜증나. 이거 들어라. 욕구가 충족이 아니야. 이게 안 들어가면 저는 이거 들어가겠지. 부필이 뭐가 들어갔어? 케이스가 아파. 자꾸 부필 먹고 있어. 먹었나? 덜 먹었나 봐요. 충격받았어. 그래서 이게 115 사이즈인데 별로 안 커 보여. 게이지가 됐나봐. 3X가 나지거든. 근데 별로 안 커 보여. 딱 입었는데 뭐지? 왜 라지 정도밖에 안 돼 보이지? 난 여기까지 올 줄 알았거든, 팔이. 게이지가 됐나. 여기 쇼크 정말 살을 빼야겠어. 아 근데 요새 정말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먹는 거야. 운동을 해야 돼. 자, 현재 욕구 충족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개인의 삶, 이런 전체, 이런 전체의 중요성을 갖고 볼 때 뭐 한다는 거야? 이게 더 큰 삶이 좋은 거라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걸 추구하는 거야. 그죠? 그것은 직업적 성취 등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그렇죠. 왜냐면 개인의 삶이라는 거는 당연히 사람마다 다를 거니까. 개인의 삶의 방향과 관련된 보다 근본형 욕구이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 욕구 충족에 따르면 이러한 욕구를 이면하고 일적이고 감각적 욕구 충만을 쫓는 삶은 공적으로 좋은 삶에 이르기 힘들다. 그리고 현재 욕구 충족과 이 말, 일시적이거나 이런 감각적인 욕구 충족이라는 거는 같은 말로 이해되죠. 왜냐면 이런 게 충족되는 것보다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의 삶이니까 당연히 사람마다 뭐랄까요? 포괄적 욕구 충족에서 충족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근데 개인의 삶인 거니까 이건 당연히 뭐가 돼요? 자기의 현실이나 자기의 경험이라는 것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결국은. 자, 네 번째. 그런데 개인의 삶 전체에서 중요하다 여기는 욕구가 불충분한 정보나 억압 등에 의해서 왜곡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억압을 받으면 자기의 삶에서 중요하다 여기는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역으로 얘기해서 이런 개인의 삶 전체의 중요성한 게 잘 충족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정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억압적 상황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자, 뇌처럼 뇌는 당연히 딱 봐도 뭐가 돼 있어? 억압적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뇌는 무조건 억압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거다. 이 정도의 배경이 있는 거니까. 자, 엄청난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3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면 설사 그가 중요하다 여기는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해도 그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기 좋다고 그렇게 좋아졌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그렇죠. 억압적 상황 또는 이런 불충분한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쨌든 개인의 삶의 중요성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에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수고하여 형성된 욕구의 충족을 중요하게 보는 합리적인 욕구 충족 이는 등장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그 다음 마지막 3번을 나오는 게 이 합리적 욕구 충족 이론이라고. 이거 무슨 뭐 로봇 발전 과정. 그죠? 자, 노직은 자율성을 강조하여 개인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성취될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는 합리적인 욕구 충족 이론과 상통한다. 그래 합리적인 욕구 충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얘기잖아.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의 노직의 입장을 보면 하나 느낄 수 있는 거잖아. 뭐? 사람의 어떤 충족에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적이어야 되고 내 개인과 연결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억압받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억압받지 않는다는 게 그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런 얘기예요. 자, 충분한 정보 합리적인 수고를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된 욕구가 충족된 삶이 객관적으로 좋은 삶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개인의 자율성을 포함해서 뭐가 있어야 돼? 충분한 정보.
이런 정보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 합리적인 숙고. 합리적인 숙고가 뭐지? 합리적인 고민들, 내 시간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요건은 잘 충족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마지막 이런 노디의 관점은 최소 국가로는 특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지막 5번째 문단이죠. 그러면 이런 노직의 관점 자체가 이런 것들이 결국 뭐가 일어난다? 이런 최소 국가론이다. 그럼 이거 딱 봐도 최소한 말과 국가의 합쳐진 말이다. 결국은 이 말은 다른 말하면 이런 말과 똑같아. 위에는 설명대로 보면 국가의 역할 자체가 뭐한 거야? 당연히 최소화된 게 최소 국가론이겠지. 국가의 역할이 최소화됐다는 건 말 그대로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개인의 이런 자율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보장된 사회. 이런 얘기겠지. 왜냐면 국가가 많이 개입할수록 뭘 할 거니까? 우리의 자율은 억압될 거니까. 반대로 국가가 그만큼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의 개인의 자율은 많이 넓어질 거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냥 쾌락주의를 토대로 하는 공리주의적 국가관을 비판하면서 공리주의가 뭔데? 나가 아니라 공동산. 그렇죠. 공동의 이익을 얘기한 거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최대 국가가 공공의 이론을 얘기하는 공리주의는 당연히 반대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면서 국가는 시민들의 쾌락에 총량을 극대화하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 안 되며 오직 개인의 기본 권고를 위해서만 최소한으로 계획해한다고 주장했다. 노직의 보기에 바람직한 국가는 좋은 삶을 위해서 삶의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추구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 국가여야 하는 것이다. 대신 이 말에는 꼭 중요한 조건이 있네. 개인의 자율성이 중요하게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꼭 기억할 게 있죠. 타인의 자율성 자체를 뭐 하지 말아야 돼? 침해 자체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내 자율성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자율성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까지가 생각하는 게 노직의 어떤 입장. 그러니까 노직은 하나의 뭐로 만든 거야? 하나의 어떤 국가도 만든 입장이 되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핵심은 쾌락주의가 아니라 노직의 문제. 야, 근데 문제 없어. 또 없는 거 없네. 진짜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사람. 컴퓨터 어디서 껐거든. 이게 통을 덜 닦았거든. 우리는 사람. 자, 4번은 그냥 딱히 안 봐도 되죠. 어차피 이게 뭐하는 거야? 충족 이론에 노직에 대한 충족 이론의 발전 과정을 보고 있으니까 정도 어느 식에 나오죠, 이거. 이거 보고. 마지막 관점의 이해는 뭔데? 개인의 자율성 보장. 이 얘기잖아요. 그럼 5번의 육기를 바탕으로 기업과 니은이 이해하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기업은 이러한 문제의식과의 발전한 포괄적 충족 이론 이렇게 나오고, 니는 이러한 노직의 관점이니까 합리적 욕구 충족 이론을 얘기한 거니까, 기업이 연결된 거는 초기 욕구 충족 이론의 문제의식을 얘기한 거고, 니은에서 얘기한 노직의 관점은 합리적 욕구 충족 이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얘기예요. 일본에 보면 기업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성취해서 쾌락을 얻지 못하는 삶은 좋은 삶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생각을 포괄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의 성취해서 쾌락을 얻지 못하는 삶은 좋은 삶이라 보기 힘들다는 생각을 포괄한다. 맞는 말일까? 근데 이 문제의식이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초기 욕구 충족 이론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초기 욕구 충족의 이론에 보면 분명히 그 네 번째 줄 얘기 나오잖아요. 단순히 욕구 충족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삶의 이질이 결정되는 입장에 가깝다. 이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초기의 이런 욕구 충족
이론을 보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이게 필요하지. 욕구 충족 자체가 이렇게 많이 되는 게 필요하지. 이렇게 많이 되는 게 결국 뭐 하는 거야? 나의 삶의 질 자체도 높아진다. 이게 초기 욕구 충족 이론의 특징이잖아. 그럼 이게 맞는 말인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의 성취에서 쾌락을 얻지 못하는 삶은 좋은 삶이라 보기 힘들다는 생각을 포괄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나왔잖아. 기억을 잘 보면 이런 문제의식, 이런 문제의식이란 뭐야? 욕구 충족이 많아야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문제로 삼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의식에는 뭐가 있는 거야? 말 그대로 욕구 충족 자체가 이렇게 높아면 삶의 질 자체가 높은 거에서 내가 뭐 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쾌락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삶을 보기 힘들다는 생각을 포괄한다.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문제지. 왜냐면 기억의 형태를 보면 기억이란 문제의식은 욕구충족 이론의 형태는 분명히 뭐가 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도식화 자체는 조금 뭐한다? 문제가 있다는 의식으로 나가는 거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의식이라는 건 다른 말은 뭐가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어떤 쾌락이 없어도 충분히 뭐가 될 수 있다? 이게 없어도 좋은 삶 자체는 가능하다. 이런 말 자체를 포함하는 거야. 물론 쾌락이 있어도 좋은 삶이긴 하지. 하지만 쾌락이 없어도 좋은 삶일 수 있다 이 얘기야. 이걸 잘못 얘기하면 그럼 쾌락이 있으면 좋은 삶이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또. 쾌락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렇게 봐야지. 쾌락이 없던 또는 있던 둘 다 좋은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바로 정답 1번 나오죠. 그러니까 쾌락을 얻지 못해도 좋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포괄하면 이렇게 바꿔줬어야 돼. 자, 니은과 연결된 것까지만 볼게요. 자, 이번에 보면 니은은, 기억은 눈앞의 욕구 충족보다 전체 선행할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욕구의 충족이 중요하다. 눈앞의 욕구 충족 자체보다 앞으로의 삶 자체가 중요하다는 의식 자체가 그 뒤에 있는 뭐에 나왔어? 포괄적 욕구 충족 이론 나왔으니까 맞는 얘기지. 그 다음 세 번째, 니은은 주관적인 만족을 넘어 객관적으로 좋은 삶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합리적인 숙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네 번째 문단의 마지막에 두 가지가 나오죠. 충분한 점, 합리적 숙고 이런 것들이 곧 객관적으로 좋은 삶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그게 니은과 연결된 거지. 그 다음 4번, 니은의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억압적인 상황을 벗어난다는 데 동의한다. 왜? 그러니까 뇌에는 분명히 뭐였다? 억압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좋은 삶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 다음 마지막, 니은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최소 국가론의 기본적 토대가 되었다. 왜냐면 니은을 바탕으로 마지막 문단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진술 2에서 3번 위에 있는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야. 그죠? 이런 것들은. 자, 첫 번째 진술 1을 보면 개인이 얻는 경험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쾌락주의 옳다. 쾌락이 클수록 더 좋은 삶 평가할 만큼 경험은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쾌락이라는 것은 이모님 지금 내가 빼보니까 쾌락이 떨어져서 거의 더 이상 납치가 되는데 이미 20분이네. 다른 얘기 조금. 어떡하지? 이게 매년도 계속 이럴 것 같은데. 그치, 매년도 이럴 때야 계속. 생각보다 이번에 장마가 그렇게 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여름이 없어져야 돼. 거의 33도, 4도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고. 다음 주까지는 이럴 것 같아. 다음 주 지나면 조금 나아지겠죠. 아마 9월 초까지는 그거 덥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 여름하고 겨울이 길어지고 점점 앞으로 딱 100년 뒤에 우리나라는 2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4계절이 아니다. 그죠? 쾌락이라는 건 당연히 개인의 삶이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 맞아 틀려? 노직은 그렇죠. 아니 쾌락주의도 맞지. 쾌락을 얻으려면 일단 내가 살아가고 경험을 해야지 쾌락이랑 얻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둘 다 쾌락주의든 노직이든 경험은 필요하다는 건 둘 다 동의할 거란 말이야. 그쵸? 네. 아니 사람 있고 내가 뭔가 움직이고 뭘 보고 해야지 쾌락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누구 사람이 쾌락을 느끼겠어? 그러니까 쾌락주의다도 옳다고 노직도 옳다가 맞는 말이야. 근데 노직은 왜 옳지 않냐? 말이 안 되잖아 이번에. 얘도 옳아야지. 물론 뒤에는 맞아. 사람들은 경험기에서의 완벽한 쾌락을 거부한다. 맞아. 왜냐면 경험기라는 거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야. 가상현실 자체를 포함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래 여기에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건 사람들은 뭘 원하는 거야? 현실 세계의 경험들에서 얻는 쾌락을 좋아한다는 거잖아. 다 그런 거 아니야? 야 우리가 꿈으로나 아니면 가상으로나 서울대 합격했어. 이걸 누가 원해? 실제 합격하는 걸 원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꿈에서는 막 합격해서 와 그랬는데 실제 나의 삶은 재수생이야.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그죠? 서울대를 꿈꿨는데 집 앞에 그냥 서울대가 있을 뿐이야.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적인 거 원한다는 거지, 노직도. 그러니까 둘 다 옳다가 돼야 돼. 바로 정답 이번 나와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갈게요. 자, 이런 게 지금 하나 더 집어넣기 때문에 좀 그래. 지문이 하나 더 있는 느낌이잖아요. 알고 보면. 자, 좋은 삶을 이끄는 요인들은 부, 자기존중, 자율성, 지식, 우정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시대 문화를 초월해 보편적으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그죠? 부, 자기존중, 자율성, 지식, 우정. 다중대 우정은 잘 모르겠네. 근데 솔직히 우정보다 사랑이 더 좋잖아. 그치? 결국엔 나중에 그러겠지? 근데 모르겠어. 니네 세대는 우정이 더 좋을지도 모를 것 같아. 둘 다 없어서 둘 다 없을 것 같다고? 왕따네. 비즈니스관인데. 하긴 꼭 하나 기억할 게 있어. 사회생활 하면서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 친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회사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적 얘기하지 마. 나중에 분명히 피볼 가능성이 있다. 와, 피볼 거야 분명히. 사실 지금도 비즈니스긴 한데 지금은 비슷할 필요 없지. 학교 친구들은 회사가 아니니까. 그냥 학교 이외에 연락을 직장 동료도 내 친구가 아니야 절대로. 진짜 과장, 뭐 차장, 팀장 당연히 아니지. 걔는 당연히 아니고. 걔네가 보고 얘기하면 뭐 어때? 아, 네, 뭐, 네, 뭐, 아, 네. 끝. 속으로 욕하면 돼. 요건 속으로. 그 다음 집에 와서 벽 보고 TV 보고 굳이 그들한테 나 안 해 그들한테. 이게 내가 사회생활 20년 차 하면서 얻은 깨달음이야.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스파이야. 원장님 만나가지고 진정한 나의 친구는 집에 있는 풀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건 거기다 푸라는 거지. 굳이 직장 동료라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지. 물론 얘기를 아직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적인 생활은 절대 얘기하지. 여자친구 고민은 혼자 고민해. 자, 그 다음에 봐봐. 자, 이러한 것들이 고르게 잘 실현되는지에 따라서 좋은 삶의 수준이 결정된다. 그러면 부나 자기존중, 자율성, 지식, 우정 등과 같은 것들이 잘 실현되면 삶의 질도 좋아진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얘기지. 이거 노직의 입장이 아니야 분명히.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다른 질문이라고. 이거 자체는 노직 말고 또 하나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항목들은 쾌락과 같이 그 자체로 가치를 지녀서 구체적으로 지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상 쾌락을 느끼는 것이 좋은 삶의 평가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요 지점은 누구랑 비슷해? 노직과 비슷하지. 쾌락주의와 좀 반대고. 또한 이런 항목들은 욕구 실현과 같은 좋은 것을 찾아내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 하에서 그 실현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도 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좋은 삶의 평가에 중요하지 않다. 자, 1번에 보면 쾌락이나 고통에 의해서만 삶의 길 자체가 좌우된다는 주장은 쾌락을 주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추구한 것만한 가치들이 있다는 보기의 주장과 충돌한다. 마치 쾌락에 의해서만 삶의 길이 주장된다.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주장은 보기하고 당연히 충돌될 거 아니야. 보기는 균형이 가운데서 쾌락 자체를 느끼는 것만이 중요한 평가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충돌되는 게 맞지. 2번 개인의 가치가 있게 여기는 것들의 성취가 중요하다는 주장은 개인에 의해 욕구가 되는 것과 무관하게 추가할 가치들이 있다는 보기의 주장과 충돌된다. 그럼 보기에서 개인에 의해 욕구되는 것인지요 무관하게 추가할 만한 가치들이 있다. 이런 얘기해? 이런 얘기 하냐고. 이런 얘기 하지. 처음에 있는 부자기존적 자율성 지지 무정과 같은 객관을 점하고 시대 문화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추가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야? 이거는 개인적으로 가치는 여기는 것들의 성취하고 좀 다르지. 왜냐면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뭐하고 반대야? 이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개별성이라는 말과는 반대잖아. 그럼 당연히 개별적인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보편성이 중요하다는 상황과는 서로 충돌되는 게 맞잖아. 이번도 정답이 아니지. 세 번째, 삶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수고를 거쳐 얻은 욕구의 충족을 강조하는 입장은 실질적으로 갖추는 것을 실현할 때 그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하고 충돌된다. 맞지? 왜냐면 이런 합리적인 숙고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숙고 이후에 어떤 필요한 방법이 있다는 건데 분명히 보기에서는 그런 방법에 관한 거를 아니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보기는 이런 합리적 숙고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입장은 또 무지가 약간 반대적이지. 그러니까 3번도 맞아. 네 번째, 개인적인 삶의 방향과 관련한 근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좋은 삶이라는 주장은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것들이 고르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충돌하지 않는 것. 충돌돼서인데 왜? 개인적 삶하고 보편성하고는 이쪽이 개인적 삶이잖아. 서로 다른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두 개는 충돌되는 게 아니라 서로 뭐가 돼? 반대니까 이거 상충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4번에 상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상충된다고 얘기해야지. 왜냐 어떤 개인들은 자기존중, 자율성, 지지, 무정과 같은 게 중요하다는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만 중요하다고 했으면 서로 충돌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주장은 서로 충돌된다. 즉 상충한다라고 해야지. 상충하지 않는 게 아니야. 정답 4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8번부터 11번. 느낌은 지문을 남기는데 10번 조금 시간이 걸리죠. 왜? 왔다 갔다 왔다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싫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싫어. 오, 열심히 왔어. 이제 열심히 하기만 했어. 그렇구나. 네, 오빠 좀 했어? 아니, 화장을 너무 바꾸셨네. 파이널 2 화장을 너무 바꾸셨어. 나중에. 아, 추워, 진짜. 자, 질소환자는 유기체 생명 활동에 필요한 암이 잠깐 비문학 하나 정도 더 할 건데 비문학 이거 할까 아니면 그 뒤에 거 할까? 둘 중에 하고 싶은 거 이거. 일단 앞에 지금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하긴 한 건데 이 둘 중에 하고 싶은 거 뭐야? 나를 거 뒤에 거 뒤에. 뒤에 거? 그건 뭐야? 저 투표를 하겠다. 이거 질소 원자예요. 질소한 거. 한 개씩 너. 질소. 아, 뒤에 거구나. 밀렸어. 아 쌤 가위바위보. 자기가 투표를 한다. 어? 쌤 이게 아, 그럼 이거 두 개를 하고 그냥 문항을 하나 더 하던지 할게요. 차라리.
그냥 아껴 두 개 다요? 뭐가? 어차피 우리 이것만 할 건데 뭐 이거밖에 안 해요? 저거 간쓰기 안 해요? 간쓰기는 원래 안 하잖아. 간쓰기 원래 숙제분석만 하잖아. 그리고 나 간쓰기 없어. 간쓰기 나한테 주지도 않아. 간쓰기는 주간지만 하는 거니까 니네 숙제분석하고 따로 질문하면 거기서 나도 이거 보고 처리하는 거고. 간쓰기는 없다니까. 나 이거밖에 없어. 원래 그 주간지도 그렇잖아. 2학년 때 주간지 나 없어. 안 나오면 내가 따로 뽑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내부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니네 숙제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따로 질문하면 나도 뭐 읽으면서 그냥 받아주는 거고. 이거면 나도 미리 준비하는 거고. 해보자. 9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세연이가 지금 교대가 안 돼서 이것도 뭐 복사하면 시간 걸리는 게 차라리니까 하나만 그냥 보려고. 자, 비문학을 다 보고 시간에 따라서 문학을 하나 정도만 볼게요. 자, 질소원자는 유기체 생명활동에 필요한 아미노산 활성을 구성하는 물질이지만 이런 거 나옵니다. 상당수의 세균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기체들은 질소 구성을 하지 못해서 질소유제로부터 이를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질소원자는 필요한 거라는 얘기네, 무조건. 근데 얻을 수 없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질소를 얻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게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분단에서 얘기 나올 때 이런 질소원자라고 하고 아미노산과 핵산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미노산 자체와 핵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런 유기체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거야. 그리고 역으로 얘기하면 이 두 개가 없으면 우리가 뭔가 생명활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8번에 1번은 정답이 안 되는 거야. 왜? 암모니아와 구별된다가 많이 되냐? 암모니아도 포함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 설명들은 아주 1번 선이 교묘하죠. 그죠? 그러니까 달리라는 말, 그러니까 구별되는 게 아니라 구별이 안 돼야지. 자, 근데 상당대세균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기체들은 질소 구성하지 못하는 데서 이런 질소 기체로부터 이를 얻을 수 없다. 그럼 우리가 기억할 건 이런 유기체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안 된다? 이런 질소에 대한 고정 자체가 안 되니까 질소 원자를 얻을 수 없으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 구성이란 질소 기체를 이용해서 질소 원자를 포함한 화합물인 암모니아를 합성한 뒤에 세포 내에 저장한 걸 말한다. 그럼 질소 구성이 안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질소 원자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 간이나 호수 등의 물속에 서식하는 사상형 남세균은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합성하면서 물속에 있는 질소 기체로 질소 구성까지 하는 세균이다. 이렇게 얻은 질소 원자는 자신에게 이용될 뿐 아니라 먹이 사슬에 따라 지구상의 다른 유기체들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하나 뭐 지금 쓰기 전에 기억할 게 있지. 그런 질소 구성 자체를 못한다고 우리가 죽지 않지. 왜? 먹으면서 얻어갈 수 있는 거니까. 개꿀. 못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네. 그죠? 와, 인간이 제일 편하네. 왜? 인간은 지구상에 못 먹는 게 없잖아. 독버섯 빼놓고는 다 먹을 수 있거든요. 독을 제외하면 다 먹잖아. 심지어 독 있는 부분도 도려내고 먹는 게 인간인 거 아니야. 만약에 인간이 이런 거 있잖아. 쥐나 바퀴벌레나 이런 게 우리가 생명 연장에 상당히 도움된다. 그러면 씨가 말라버려. 진짜야. 씨가 말라버릴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우리 수명 연장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먹는 거잖아. 물론 사람이 수명 연장에 도움되게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 먹진 않겠지만 그건 이성적인 문제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사상형의 남세균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 이거 다 쓰긴 그렇지만 어쨌든 얘네는 이런 질소에 대한 고정 자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질소 고정이 가능하다는 거는 어쨌든 그 안에 광합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탄수화물 합성해서 질소 고정이 가능한 거고 이렇게 되면 이게 먹으면서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소비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자, 두 번째. 그럼 지금부터는 이 사상의 남세균에 관한 얘기가 거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상의 남세균은 세포들이 물질들의 통로인 미세한 관들로 연결되어 이어진 사슬 모양의 형태를 띠는데 광합성을 하는 다수의 영양세포와 질소 구성을 하는 소수의 이용세포로 구분된다. 그러면 이 나오지 다시
화상형의 남세균이라는 거는 다시 좀 두 개 나눠지죠. 하나는 영양세포. 근데 이거는 방합성을 하는 이런 영양세포와 그 다음 이런 질소 고정을 하고 있는 뭐로 나눠진다? 소수의 이형세포로 나눠진다 라고 얘기하죠. 이런 구조리에서 영양세포에서 합성된 탄수화물의 일부인, 그럼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나온 대로 하면 탄수화물이지. 여기서는 탄수화물 자체를 확인하는 거죠. 이런 일부인 간을 통과할 만큼의 작은 포도당을 분해낸 후에 간에 따라 이형세포에 전달된다. 그럼 얘가 어디로? 이런 식으로 전달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형세포에 생성된 암모니아의 일부도 간에 따라 영양세포에 전달된다. 그럼 여기서 연결된 게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도 역으로 이렇게 뭐가 되는 거야? 전달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는 서로 뭐 한다는 거야? 서로 왔다 갔다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각자 그리고 연결되는 것들도 나왔잖아. 그죠? 정확하네. 그러면 자, 암모니아 합성은 이형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질소 고정 효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암모니아 자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이 암모니아 합성을 위해서는 이런 질소 고정 효소, 이런 질소 고정 효소 자체에 의해서 형성된다 라고 나오잖아요. 자, 이 효소는 산소와 쉽게 결합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한다? 이런 산소와의 결합 자체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존재전에 꼬이려고 했죠. 이런 질소 효소 고정 요소가 산소와 결합되면 구조가 변화되면서 기름을 잃어버림으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형세포의 세포벽은 영양세포의 세포벽과 다르게 겉껍질이 두껍게 번입해져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이형세포는 이런 세포벽 자체가 두껍다. 반대로 얘는 세포벽 자체가 뭐한다? 이런 세포벽이 두껍지 않다.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세포질이 겉껍질이 두껍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차단이 안 될 거야. 그치? 그럼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이형세포의 외부 산소가 확산화통의 세포벽을 뚫고 내부를 유입되지 못하고 하기 위함이다.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또한 이형세포는 영양세포에 비해서 세포를 더 활발하게 한다. 그럼 얘가 뭐 하는 거야? 이런 세포호, 이런 세포의 호흡 자체도 활발하다. 그러면 얘는 활발하지 않다는 거잖아. 반대로 움직이니까. 이런 세포호흡은 산소를 소모하면서 포도당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과정으로 이로 인해서 이형세포의 산소 농도가 더 낮게 유지된다. 세포호흡이 활발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산소 자체가 이렇게 하면 소모되는 거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가 된다. 그러면서 이런 포도당으로부터 포도당으로 이런 에너지 자체를 얻는다.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서 결국은 뭐 한다? 이게 소모되기 때문에 다른 말하면 이렇게 되면 농도가 뭐하는 거야? 떨어진다는 거잖아. 당연히 소모되니까 당연히 이런 산소의 농도 자체가 떨어지는 거겠지. 소모되지 않으면 산소 농도는 똑같이 유지되고 그런 얘기잖아. 그럼 산소와 연결된 거, 그 암모니아, 그 다음 세포의 두꺼움 전부 다 이런 거와 연결됐다는 얘기네. 그죠? 이건 솔직히 내가 생물을 만약에 전공해도 이거 못 봤었을 것 같아.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런데 여름에 수온이 상승하여 남세균이 활발하게 증식하면 물속에서 질소 고정에 이용될 수 있는 질소 물질의 양이 줄어든다. 그럼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질문이. 안 되죠.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안 좋은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문단에 이제 문제점이 생긴 거야. 세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여름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 말 그대로 이런 수온의 상승이다.
수온이 상승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하상형, 이런 남세균 얘 자체가 이런 남세균의 증식이 되게 잘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증식이 잘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질소기체야. 질소기체 자체의 양 자체가 줄어든다는 건데 이게 결국은 이런 질소 고정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나쁜 거야. 그러면 뭐 해야 돼? 이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되잖아. 그죠? 생명이 위험하니까. 이런 사상형 남세균은 영양세포 일부를 이형세포로 변환하면서 질소기체에 접촉할 수 있는 이형세포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 상황에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대응 자체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결국은 이형세포 수를 늘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영양세포의 일부가 이렇게 이형세포 쪽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변환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변환하려면 이전보다 이형세포의 양 자체가 증가된 형태로 대응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역으로 하면 이거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상쇄시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 자, 이런 변화 과정에는 옥수글루타르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옥수글루타르산은 보통 영양세포 내부에서 글루탐산 탈수소 효소의 작용으로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암모니아 반응하는 게 맞지? 아까 이형세포에 암모니아가 있는 거니까, 그치? 이거와 반응하여 아미노산 일부인 글루탐산을 전환된다. 이와 달리 질소 고정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형세포로부터 암모니아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여 그대로 옥수글루타르산이 그대로 영양세포 내부에 축적된다. 그럼 역으의 경우 이게 그대로 여기 축적되는 건 되게 안 좋은 거잖아. 이렇게 축적된 옥수글루타르산은 세포 변화에 관여하는 단백질은 NTCA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역으로 이제 다 쓰기가 그렇지만 어쨌든 이 NTCA 자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는 거는 무조건 뭐 한 거야? 나쁜 거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는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앞에 전부 조건에 이런 게 다 깔린 거야. 말 그대로 그 암모니아의 그런 분급이 줄어들거나 또는 이 형태의 EOG 이거 자체가 말 그대로 영양세포에 축축되거나 이런 게 실제로 원인이고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결과니까 이건 다 안 좋은 거지. 이거 나중에 잘 봐야 돼. 이런 거 나중에 시험에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얘가 활성화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고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쓴 거야. 결과 이거 하고 과학하고 굉장히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같아. 결국엔 이게 인문지문에 잘 안 나와. 근데 과학기술 경제법에는 진짜 엄청 나오죠. 자, 이런 영양세포의 DNA에는 질소고정 수소 유전자가 이형세포의 겉껍질 생성 유전자처럼 이형세포의 기능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그 발현이 억지엔트로 모여있는 부위인 오페론이 존재한다. 활성화된 얘가 NTCA 자체가 이렇게 뭐랑 결합하면 이런 오페론의 특정 부위와 이렇게 결합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발현이 억제됐던 유전자들이 발현된다. 말 그대로 이런 유전자 자체의 발현되는 게 이전보다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왜 나쁘냐면 지금 나오지. 방염성 등 영양세포의 기능이 억제되었던 작용들도 동시에 나온다. 그렇게 해서 영양세포가 이형세포 변환됩니다. 이렇게 발현되면 뒤에 나오지. 이렇게 발현되는 것과 같이 그 다음 뒤에 이런 영양세포의
기능이 억제되던 작용도 일어난다는 거는 억제가 안 된다는 거죠. 대신 이렇게 되면 뒤에 뭐가 돼? 이런 영양세포에서 이렇게 이형세포로 변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 방금 전에 보지 않았네? 맞잖아. 그럼 실제로 이렇게 되는 과정은 대응 과정과 같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8번. 1번은 어쨌든 안 해도 돼. 그럼 2번. 세균의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질소 원자들이 다른 유기체의 아미노산 합성에 사용될 수 있다. 맞니? 세균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질소 원자들이 다른 유기체의 아미노산 합성에 사용될 수 있다. 왜? 먹히니까. 먹히니까 다른 유기체한테 사용되는 겁니다. 안 먹히면 자기만 쓰는 건데 남한테 먹힘당했으니까 그때부터는 걔한테 쓰는 거죠. 희생 정신 이런 거죠. 정답 2번 나오죠? 자, 그다음 9번. 기억에 대한 이게 사실 말이 기억이면 결국 지금 전체적으로 보는 건 똑같아. 왜냐면 지금 사상형 남세균 얘기는 이거 두 번째 문제 나오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지문 전체 다 퍼져 있다는 거죠. 1분 다 빼놓고는 아주 문제가 나갔지. 항상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강을 보면 같이 이거 느끼는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문 정리를 한번 쭉 머릿속에 그냥 읽고 다시 봐도 다시 또 봐야 돼. 왔다 갔다 왔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들이 나와 있는 것들은 잘 기억해놓고 움직여야 돼. 뭐 인물 나올 때는 사람 이름 어디든 찾아야 돼. 미리미리. 왜? 그래야지 헤매는 시간들이 적어질 거 아니야. 얘네들은 의도적 헤맬 시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람에는 막 남발한다거나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 자체가 많이 나오거나 어떤 정의들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읽는 시간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거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있는 것들이 순간순간만은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야. 정리 이렇게 하긴 하지만 1번에 그러면 이렇게 사슬 모양 띈다는 건 아까 두 번째 문제 처음에 나왔잖아요. 정답 아니죠? 두 번째, 영양세포에서 합성된 탄수화물은 분열되지 않은 채로는 미세한관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세한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모양 그대로 커서 어떻게 가? 그래야지 실제로 뭐가 된 거야? 이 관 자체가 미세하기 때문에 분해돼야지 작게 돼서 여기를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거 맞는 얘기야. 세 번째, 질소 기체가 부족해지면 생존을 위해서 그전보다 더 많은 암모니아가 필요하므로 이형세포를 늘려 제초한다. 이형세포를 늘리는 건 맞지? 그치? 근데 질소 기체가 부족해지면 아까 세 번째 문제 나왔잖아. 질소 기체의 양이 부족해진다고. 근데 그전보다 더 많은 암모니아가 필요하므로 이형세포를 늘려 제초하는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부족해지면이라는 가정에는 문제가 없고, 왜냐면 가정을 하는 건 가정 자체가 문제는 없어. 그건 뒤에 결과인데 이형세포를 늘리는 건 맞지만 가운데 있는 말만 문제지. 더 많은 암모니아가 필요하다. 여기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 3번 이렇게 나오겠지. 더 많은 암모니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암모니아 자체와 합성을 하기 위해서 이형세포를 늘리는 형태지 암모니아 자체가 더 많이 필요한 형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정답이 3번 이렇게 나온 거지. (4번까지만) 봐봐. 5번은 너무 빠르니까 안 볼 건데 산소 소모함 같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는 다른 말은 뭐야? 산소의 농도가 낮아지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면 질소 고정이 차단되는 걸 막는 것도 기여한다. 왜냐면 이렇게 낮아지는 과정이 돼줘야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런 과정 자체가 제대로 될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0번. 가해 원인에 대해 추론형으로 적정을 한 거야. 차산형 남세균을 배양한 것이 균주 A부터 C를 마련하고 각 균주에 인적인 돌연 면역을 유발해서 특정 기능을 손상시킨 후에 동일한 환경에 노출시키는 가상의 실험을 진행했다. 정말 인간 같은 존재인 거 그죠? 그 결과 세 균주 모두에서 영양세포 중의 일부가 이형세포로
변환되는 것이 관찰됐다. 그럼 가가 된다는 건 지금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이상이 있다는 얘기잖아. 뭔가 상태가. 근데 상태가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뒤에 대놓고 나오잖아. 각 균주의 기능적 이상은 다음과 같다. 단 각 균주에 다른 추가적인 이상은 없으며 질소 기체는 충분히 공급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A, B, C가 지금 나오는 조건들이 있죠. A는 나오잖아요. 균주 A라고 하고 질소 고정 이런 질소 고정 호소의 기능 자체가 저하되고 얘 문제점 여기지. 그 다음 균주 B를 보면 글루탄산 이런 글루탄산 활수소 소수의 기능 자체가 저하되고 그 다음 마지막 균주 C를 보면 이형세포의 겉껍질 유전자 정상 발현 자체가 안 된다. 겉껍질 유전자가 정상 발현 안 된다는 건 겉껍질 자체가 두껍지 않다는 거지. 그죠? 아까 이거 내가 이렇게 쓰긴 했지만 이건 세포병 얘기가 아니라 세쪽에 이거 겉껍질 얘기하는 거겠지. 실제로.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겉껍질이 두꺼워야 세포가 두껍다는 거니까. 그럼 1번에 볼 때 A에서는 B와 다르게 영양세포에서 이런 거예요. 옥소 글루타르산이 글루탄산으로 원활하게 전환되지 못했다. 그러긴 할 거야. 문제는 B도 뭐 했어? 글루탄산소 효소 대체의 기능이 정화되어 있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원활하게 전환이 안 되겠지. 똑같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달비가 아니라 둘 다 그렇다고 했었어야 돼. 왜냐면 각자 얘가 뭐가 저한지 뭐가 안 되는지를 파악하면 1번은 당연히 둘 다 안 되고 2번 A에서는 C와 다르게 유형세포에서 영양세포로의 암모니아 공급이 충분하게 일어나지 못해서 그렇다. 근데 여기도 지금 겉껍질 유전자가 정상 발현 안 될 텐데 그럼 얘도 똑같이 뭐가 될 거야? 암모니아 공급이 일어나지 못하는데 제대로? 왜? 아까 이런 과정이 돼야지 암모니아 제대로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얘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달비가 또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2번도 정답이 아니지. 물론 A에서도 질소 고정 효소의 기능이 저하됐으니까 암모니아 공급이 일어나지 않는 건 맞겠지만 그러니까 둘 다 달비가 아니라 둘 다 그렇다고 하는데 세 번째 B에서는 A와 마찬가지로 영양세포에서 NTCA 활성화가 되면서 세포의 특정 기능이 억제되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얘가 활성화되면 암모니아 공급 자체가 떨어지는 게 있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서 영양세포 일부가 이용세포 됐다는 거는 지금 이렇게 된 상태가 다 온 거고 이게 전부 다 활성화되는 게 다 맞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둘 다 마찬가지로 활성화되면서 세포의 특정 기능이 억제됐다. 맞잖아. 세포의 특정 기능들이 지금 억제된 거잖아 둘 다. 그러니까 정답 3번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자 보면 물론 여기만 나오겠지만 이걸 나오기 위해서는 두 번째 문단에 이걸 분명히 다 안고 있어야 돼. 문제 자체가. 정답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 10번의 정답을 찾는 거는 전부 다 두 번째 문단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왜냐면 두 번째 문단에서 기본적인 사상형 난세균이라는 게 두 개의 세포가 있었고 두 개의 세포의 탄수화물 암모니아가 서로 잘 왔다 갔다 한 과정이 돼야지 이게 활성화되는 상태이다라고 인지하고 가야 돼요. 정답 3번. 이렇게 나오죠. 자, 11번은 굳이 보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중 10부터 17. 잠겼어. 밖에 있었어요. 네? 이제 꽤 됐네. 자, 똑같아요. 왜? 한국이가 나왔으니까 엄청 긴거 아니야?
신속밖에 안 나는데 왜 그래? 자, 일반적으로 가격을 통한 경쟁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이지만 도서 등의 간행물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적용된다. 흔히 간행물 시장에서 도서 정가제로 불린 이 행위는 간행물을 제작한 출판사가 각 판매 가격을 정하고 서점의 유통사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걸 말하는데, 이는 대형 서점의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부터 중소서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면 대형 서점이 자본력을 가지고 계속 가격을 내리면 한국 사람들은 뭐 할 거야? 거기까지 할 거 아니야. 그럼 중소 업체들, 서점들은 좀 더 망하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재판매 가격 유지라는 행위는 여기서 얘기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어디야? 여기죠. 알겠네? 여기죠. 가격 유지. 말 그대로 가격을 떨어지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행위는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기 나온 대로 이런 소형의 중소 서점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건데, 문제는 이걸 계속 보호하게 되면 뒤에 나오잖아요. 소비자의 잉여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행위일 수 있다는 거잖아.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균형 가격은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거래량인 측면에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된다. 이게 맨날 말도 이러지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단 완전 경쟁 시장이 있을 때 이거 몇 번 나왔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은 누구나 경쟁할 수 있는 시장. 이러고 이렇게 세로와 가로가 있을 건데, 세로축이 가격이라 나오고 가로축이 거래량인데, 우상향하는 수요 곡선, 우하향 우상향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만나는 곡선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게 이걸 뭐라 그래? 이런 게 경영가격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 점에서 가로축에서 나란히 그은 수평선과 세로축, 그리고 수요곡선과의 면적이 곧 소비자 잉여 해나옵니다. 항상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 나눠지는 잉여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한쪽은 소비자 거, 한쪽은 누구야? 생산자 거. 이렇게 나누겠죠. 자, 본래 소비자 잉여는 개별 소비자가 지불한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과 실제로 지불하는 실제 가격과의 차이들을 모두 합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소비자 이익이라는 게 꼭 기억할 게 있어. 소비자가 돈을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니야. 돈은 쓰는데 내가 한 제품을 10만 원에 사려고 그랬는데 막상 제품을 9만 원에 샀어. 그러면 잉여가 만 원이 생긴다는 얘기지, 내가 돈을 아예 안 쓴다는 게 아니야. 안 썼는데 누가 샀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럼 10만 원에 생각했는데 10만 원에 딱 샀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잉여가 없는 거지. 반대로 내가 11원에 샀다면 잉여가 마이너스인 거죠. 물론 기본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최대로 소비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을 사, 안 사? 안 사. 통상적으로. 물론 살 수는 있지. 김모차 엄마한테 증빙거리로 살 수 있는데, 사줘 엄마 응 이러고 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걸 일단 가정하지 않는 거지. 너무 깜찍해. 참 이슬 덥지마. 더울 때 술 먹으면 더 더워. 지금도 아니, 술 먹으면 더 덥다니까. 몸이 열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막 더울 때는 그냥 얼음물에 치고야. 얼음 깨먹지 마. 이빨 깨져갖고 난 임플란트 해야 돼. 저 그래서 임플란트 해야 돼요. 자,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며 안전경쟁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보다 실제 가격이 높아져서 소비자 후행도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장점도 있지만 이 장점 안에는 모두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소비자의 소생 자체가, 즉 이익이
내려갈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물건 가격이 동일하거나 올라가면 아무래도 소비자는 뭐 할 거야?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적어질 거니까. 당연한 거 같아. 자, 하지만 도서정가제로 가격이 높아지면 그만큼 유통사가 판촉 행사나 맞춤형의 도서 추천이나 문화공간 등의 설치 등의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투자할 것이므로 결국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고객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서로 다른다는 거지. 이런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평행 이동해서 거래량이 도서정가제 시행 전과 같게 유지되면서 소비자 인허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저 금액이 실제 가격과 거의 일치하는 한계 소비자만을 고려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소비자 중에는 해당 상품에 대해서 실제 가격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한계의 소비자도 있을 텐데 이들의 서비스 제공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비스로부터 효용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 소비자들이 혼재된 상황에서는 수요 곡선이 평행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기울기만 그대로 완만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유지되더라도 소비자 곡선이 이 정도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때 기본적으로 이거에 반대로 움직이면 유통사가 판촉 행사나 맞춤형 도서 추천이나 문화공간 설치 등의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한다면 이게 올라갈 건데 거기다 또 반박하는 거잖아. 결국은. 그럼 뭐 할 거야? 결국에는 소비자 후생 자체가 실제로 이런 가격 유지에 따라서 내려간다와 올라간다 이 두 가지 입장을 주는 거지. 각자 입장이 다른 거야. 이게 근데 일단 뭐야?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야. 자, 그럼 나 지금 도서정가제는 지금 하는지는 모르겠네.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하잖아. 이게 세종 여기만 가서 뭐 깎아주지 않냐? 이게 안 하잖아. 뭐 알라딘도 뭐 깎아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책에 제값에 사는 게 더 아까운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자, 정가제를 규정하는 현행법률은 누출판법 제22조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도서 등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제로 판매해야 하며 소비자 후생의 보호와 독서 진흥을 위해서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적인 이득을 자유롭게 조합해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 할인은 10% 이내여야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해도 가격 할인은 가능하긴 하다는 건데 리미트에 제한이 있는 거지. 그죠? 자, 경제상의 이득이란 물품, 마일리지, 상품권 등의 간행물 등의 거래에 부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본래 소비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취득할 수 없는 것들이 해당된다. 쉽게 가면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책을 계속 사면서 쌓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원래 마일리지 같은 경우가 책을 기본적으로 구매할 때 그걸 마일리지화해서 나중에 한 권 정도 더 살 수 있는 이거 뭐 백다방 정책과 똑같은 거잖아. 그죠? 10개 찍으면 1개 줍니다. 우리 같은 거잖아. 10개 찍기 위해서는 최소 15,000원 써야 되는데. 그죠? 아메리칸만 찍어. 그런 거 보면 여기 밑에 1층 뭐야 1층. 메가커피네 아까 불친절한 느낌. 그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000원에 파는 이 불편한 짓이. 저가 주제에 말이야. 쥐가 수복이야 뭐야? 맥커피 있어요. 밑에 1층에 메가커피 있잖아. 컴포츠하고 옆에 보니까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1,500원인데 여기만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2,000원이고 일반 뜨거운 거는 1,500원인데 누가 이 날씨에 뜨거운 거 먹고 있겠어 이씨.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닌 것 같아. 그럼 좀 이미 갖고 와서 뜨거워질 텐데. 여기 있는 것 같아. 수박 오른대요 조만간 가격. 다. 풀 사이즈만 동일. 나머지는 다 한 300에서 600원 사이 다 오름. 이라고 하더라고. 아니고 어차피 수박 잘 안 가는데. 자, 그 다음 해당 조항이 2014년에 개정된 것으로 정가의 10% 이내에서 가격 할인 허용하면서 추가로 실제 판매의 10% 이내에서 경제상의 이익까지 허용되었던 기존의 원칙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은 10% 제한이지만 마일리지나
물품이나 이런 것까지 하면 15%까지가 가능하다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런데 도서의 유통 방법이나 마케팅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출판사나 유통사 외의 제3자가 허용 범위를 넘어선 가격 할인을 하거나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3자 할인이 발생해서 법적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라인에서 1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업이 제3자 할인이라는 말은 분명히 뭐 한 거야? 허용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허용 범위가 아니라는 건 허용 범위가 너무 허용보다 많다는 거죠.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분명히. 그죠? 제3자 할인의 대표 형태로 인터넷 서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카드 회사에 의한 가격 할인이나 경제상의 이득을 얘기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특정 카드 이용하면 원래 가격보다도 더 할인해줍니다. 이 얘기야. 그럼 그 차감된 금액은 신용사, 그러니까 신용의 그 카드 회사하고 이 서점하고 나눠서 부담해준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거잖아. 이를 도서점까지 위반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제3자 할인을 제한하지 않으면 도서점까지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점, 도서점가 판매가 원칙이므로 판매 법률상 명시적인 허용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본다. 반면 도서점까지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도서점까지의 취지가 할인 경쟁에서 판매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의 부담으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출판법에서 할인 허용의 대상을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라는 근거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3자 할인까지 규제하기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관련 사건은 다른 2010년의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카드 회사가 자기 부담으로 카드 소비자에게 제공한 할인 혜택 뿐이란 이유로 카드 회사 할인 제공은 출판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헐. 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즉 이 할인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다른 것과 나란 건데 다른 거는 이거 위반이라고 보는 입장과 아니면 위반이 아니라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하나 재밌는 건 2010년에 이런 판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기업이 위반 자체가 아니다라고 보는 판례가 하나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제3자 할인을 해도 된다는 얘기네. 이 설명대로 한다면 어쨌든 판결이 그렇게 낮추니까. 한편 2019년의 대법원은 인터넷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서 도서거래 중개한 통신판매 중개업자 할인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기로 했다. 장난해? 그리고 2019년에는 바뀌었네. 19년에는 이런 판례에는 이런 기업이 위반이라고 본 거죠. 달라졌네. 당시 대법원이 적시한 바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통해 간행물이 유통하고 있다면 통신판매 중개업자 역시 요새 얘기하는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누굴 얘기한 거야? 온라인에서 취급하는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그죠? 뭐 교보문고나 알라딘이나 이런 애들 다 얘기하는 거잖아. 자, 이는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를 좁게 해석하면 간행물 유통 관련자들이 그러한 법 형식을 남용하여 피해를 가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서점가제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 현재까지는 뭐 한 거야? 그럼 제3자 할인은 처음에는 허용했다가 허용되지 않는 걸로 바뀌어나왔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맨 마지막에 법이 현재까지는 뭐 한 거야? 사용되는 걸로 있지. 그러면 12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야. 네? 제육볶음이요? 맛있죠. 자, 1번에 도서점가제가 시행된 상황에서는 유통사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말이 돼? 유통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 허용될 텐데? 이게? 가에서
아까 A 부분에 보면 도서정가제로 가격이 높아질 때 그만큼 유통사가 판촉 행사나 맞춤형 도서 추천이나 문화공간 설치 등의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투자할 것이다 라고 나와줬잖아. 그러면 도서정가제 시행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자체를 한다는 얘기잖아. 판촉 행사, 맞춤형 도서 추천이나 문화공간 설치를 할 거니까. 그럼 바로 정답 1번 나오지. 허용된다. 나올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자, 그 다음 13번. 가해 소비자 이사에 대한 설명을 적다지 않았어요. 1번에 지나친 할인 경쟁을 한, 그럼 당연히 뭐 할 거야?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겠지. 할인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소비자 입장에서 무조건 잉여가 증가될 거니까. 맞는 얘기야. 그 다음,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평행 이동해. 그리고 수요 곡선이 그대로이면 증가한다.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평행 이동하는데 수요 곡선이 그대로이면 뭐 할 거예요? 거래량이 그만큼 증가될 거잖아. 거래량이 증가된다는 거는 가격이 뭐 할 거야? 내려가겠지. 그러면 소비자 이익은 증가될 거야.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지. 세 번째, 경쟁의 자유가 제한돼서 실제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면 당연히 뭐 할 거야?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소비자 이익은 떨어지겠지. 그건 상관도 맞는 얘기야. 네 번째,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도 실제 가격에서 그은 수평선과 세로축의 수요 곡선 사이에 면적을 구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도 뭐 할 거야? 이만큼은 남아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가 줄어든다는 거지 없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구할 수는 있지. 대신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4번도 맞아. 잉여 자체가 완전히 없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잉여가 그냥 없으려면 얘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만약 5번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균형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개별 소비자가 그 차액만큼 얻는 이익에 해당한다. 맞는 말인가?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균형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개별 소비자가 그 차액만큼 얻는 이익만 얘기할까? 이것만 얘기하는 게 맞아? 아니잖아. 균형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용의자가 실제로 내는 차액만큼이 얻는 것도 똑같이 해당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만 해당된다고 나온 것 자체가 문제지. 소비자 잉여는 얘네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존재하는 건데 각자의 뭐가 다를까? 잉여가 다를 뿐인 거잖아. 왜냐면 사람마다 갖고 있는 실제로 개별 소비자가 갖고 있는 소비자 잉여는 모두 똑같지 않지. 그러니까 누구만 이득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얘네가 이득이 좀 더 있을 거고 누군 이득이 좀 더 떨어질 거니까 이것만 가지고 해당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 전체 말 그대로 소비자 잉여라는 거, 후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얘네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균형 가격과 같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가 없는 것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대신 잉여 자체가 누가 더 많다 적다만 결정하는 거지. 이런 거. 그 다음 14번 A로부터 추론한 내용을 적절한 거라고 나오는데 1번에 보면 소비자 중에서 한 개에 대해 소비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한 개 내 소비자는 어떤 애들이요? 분명히 해당 상품의 실제 가격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게 한 개 내 소비자잖아. 근데 얘네들은 서비스 제공을 해도 반응을 안 한다고 나오지 잘. 그러면 얘네들이 후생이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뭐 할 거야? 떨어지겠지. 왜냐면 그런 서비스가 자기 이득을 생각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높은 건 아니지. 높아지지 않는다고 해야지. 두 번째, 도서의 가치가 실제 가치에 거의 일치한다고 여기는 소비자는 유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적게 느낄까? 적게 안 느끼겠지. 왜냐면 그것도 가치라고 생각할 거니까. 그죠? 왜냐면 도서의 가치가 실제 가격이 일치하는데 어디다 서비스 얻었어. 그러면 이득이 뭔가 더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 거라고. 세 번째,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공곡곡선의 변동이 없고 수요곡선의 기울기와 거래량마저 유지돼. 아 그럼 똑같잖아. 그러면 후생이 왜 감소해? 후생은 그대로지 라고 나와야지. 더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지. 왜? 절대 조건이 똑같은데 뭐 변동이 아예 없는데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이전과 똑같이 유지된다 라고 해줘야지. 네 번째, 유통사의 판촉 행사나 운하공간 설치 등은 도서정가대 시행 전보다 거래량 자체를 더 늘리면서 소비자 후생을 유지한다. 근데 이런 설치 등을 하는 건 다 뭐 하는 거야? 아까 나온 것처럼 보면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 거래량은 그대로 같은 거지. 유지하는 거지. 그지? 안 되지. 그 다음 마지막. 유통사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한 개의 소비자의 수요 증가가 한 개 소비자의 수요 증가에 못 미치면 소비자 후생은 감소할 수 있다. 그럴까? 서비스 제공에 따른 한 개의 소비자의 수요 증가가 한 개의 소비자 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한대. 그러면 지금 여기서 5번 선지를 가지고 보면 이런 얘기죠. 5번 선지를 가고 보면 문제 되게 많이 있거든. 아, 17번에 다른 문제. 이런 한 개의 소비자의 수요 증가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개 소비자, 한 개 내 소비자는 누구야? 얘네들은 분명히 서비스에 민감하지 않은 애들이잖아, 그지? 그리고 한 개 서비스, 얘네는 뭔가 이런 서비스, 이 서비스라는 게 거기 나온 것처럼 판촉 행사, 맞춤과 도서 추천이나 문화문화치 이런 것들이 그런 건데, 이런 거 자체가 민감하지 않은 거고, 얘네들은 반대로 이런 서비스 자체가 민감한 애들인 거야. 근데 이런 거에 못 미치면 왜 후생이 가운데? 이거 후생하고 뭔 상관이야? 자, 한번 다시 봐봐, 발을. 3분쯤 남아 봐봐. 5번째 줄부터 봐봐.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평행 이동해서 거래량이 도서정가대 시행과 같이 유지되면서 소비자 이용가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나오지. 분명히 이거 중요한 게 나오네. 소비자가 이용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평행 이동을 해줘야 되잖아, 분명히. 근데 이렇게 미치지 못하면 뭐 하지 않을 거야?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평행 이동을 안 할 거 아니야. 그 얘기 아니야. 그러면 뭐 할 거야? 당연히 소비자 후생은 유지되지 못하겠지. 평행 이동을 안 할 거니까. 그 얘기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불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 실제 가격과 거의 일치하는 한 개 소비자만을 고려했어. 그럼 한 개 소비자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얘네를 무시했기 때문에 얘네도 어느 정도 인원이 나와줘야지. 기본적으로 뭐 할 거야? 소비자 후생 자체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건데, 그럼 당연히 미치지 못하면 소비자는 감소할 수 있다. 반드시 감소한다가 아니라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한 거잖아. 의도적으로. 물론 걔네들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돼도 이건 언제든 뭐 할 수 있는 거야. 바뀔 수 있겠지. 상황에 따라서 소비자들. 그러니까 반드시 감소한다 이렇게 안 나온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정답 나왔지. 5번. 어차피 4번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왜냐면 수요곡선의 기울기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유지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소할 수 있다는 거야.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얘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얘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완만해지는 거는 이렇게 형태를 가졌는데 이런 식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실제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만큼이 떨어지겠지. 이런 얘기야. 완만해지면 결국은 이전보다는 분명히 잉여 자체가 줄어든단 말이야. 왜냐면 한쪽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얘만 완만해지면
기울기 자체가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만큼 자체가 그만큼 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산산자 쪽으로 빠져버리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볼 때 이게 보통은 그래프를 무시하고 이거 문제 내야 되는데 그래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머릿속에도 기울기가 급격히 완만해진다를 떠올려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좀 친절하지 않지. 그래프가 차라리 이런 거는 있는 게 나아. 그래야지 그래프를 실제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눈으로 그거를 그려볼 거 아니야. 자, 그다음 15번. 기업과 관련해서 제3자 할인과 관련해서 가나에 대한 말은 적절한 것은. 자, 카드회사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중소서점의 판매량이 감소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데 그럼 가가 굳이 강화될 필요가 있냐? 강화될 필요가 없지. 왜냐면 중소서점의 판매량 자체가 그대로면 우리만 계속 뭐 할 거야? 손해를 보는 것밖에 안 되잖아. 대형애들만. 대형애들이 이 짓거리를 하는 거는 중소애들을 죽여버리고 자기네 쪽으로 빠지게끔 한 다음에 자기네 쪽으로 오면 그때 제3자 할인을 안 할 거라는 얘기인데 중소애들 것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제3자 할인 하면 할수록 뭐 할 거야? 자기네만 손해보는 입장만 될 거니까 이거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이런 판단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쨌든 누가 하는 거야? 중소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대형업체들만 할 수 있는 거지. 자금력이 있는 애들만. 두 번째, 마케팅의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간행물에 판매하는 자를 더 넓게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 조성되면 간은 강화될 수 있다. 그럴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를 더 넓게 해석한다는 것은 누구까지를 허용한다는 거야? 제3자 할인하는 것까지를 허용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유통사 외의 제3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간은 강화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유통사나 출판사가 아닌 존재니까 이게 이제 인터넷 판매업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답 2번 나오죠. 무조건 좁게 해야지 가가 줄어드는 거야. 얘를 넓게 하면 제3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강화되는 게 맞지. 되게 간단하네요. 자, 16번. 보기 상황이 더 나왔죠? 자,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에 서점들은, 인터넷 서점들은 거래하지 않은 소비자에게까지 맞춤형 도서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인터넷 서점들에서 판매되는 도서들은 모두 통신 판매 중개업자인 갑의 중개를 통해서도 판매하고 있다. 갑은 회원의 확보를 위해서 소비자에게 정가의 15%에 해당되는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면서 인터넷 서점들에는 도서정가에 해당되는 금액을 건네고 있다. 한편 인터넷 서점들과 제휴한 카드회사들은 인터넷 서점에서 자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도서를 구매할 경우에 정가의 13%에 해당되는 금액을 할인해주고 있다. 1번 인터넷 서점들이 제공하는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는 출판법 22조에 규정하는 경제상의 이익일까? 출판법 22조는 분명히 15% 내에서 판매하고 가격 할인은 10% 이내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누가 빠져있어?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인터넷 판매자를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터넷에 얘기하는 도서 추천 서비스는 22조에 규정하는 게 아니잖아. 탈락. 그 다음 갑이 제공한 마일리지 혜택은 경제상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2010년 당시에는 정가의 20%에 상응하는 혜택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허용되었겠군. 2010년에는 제3자 할인 자체가 위반이 아니라고 보긴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갑이 제공한 마일리지 혜택은 경제상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맞아? 근데 2010년까지에서 볼 때는 이거 어디까지가 허용법이야? 2010년에는
이게 포인트잖아. 출판법 개정은 언제 된 거야? 나에서 1분단을 볼 때 14년. 2014년에 개정되는 것으로 정가의 10% 이내에서 가격 할인을 허용하면서 추가로 실제 판매가 10% 이내에서 경제상의 이익까지 허용했던 기존의 원칙 보완한 것이었다 라고 나오죠. 2010년 당시에는 정가 20%의 상환 혜택이 가능한 점에서 허용되었겠다. 근데 마일리지 혜택은 어디까지야? 15%에 사용하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얘기하는 아까 2010년의 형태에서 얘기하는 실제 뭐 한 거야? 정가의 10% 이내에서 가격 할인을 허용하고 추가로 실제 판매가 10% 이내에서의 라고 했는데 이미 15%면 그거 오버된 거잖아. 그럼 당연히 뭐 할 거야? 허용되지 않았다라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2014년 형태와 14년 이전 형태를 볼 때 15%에 상응하는 거를 하면 위반이라는 얘기야. 탈락. 세 번째, 2019년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갑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갑이 제공한 마일리지 혜택은 출판법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여기는 맞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로 간주된 건 맞아. 근데 마일리지 혜택은 출판법 위반이다. 현재 출판법은 15% 이내에서 조합대 판매 가능하다고 하잖아. 근데 마일리지 15% 맞잖아. 그럼 위반 아니네. 그치? 14년에 지금 나오고 있는 나에서 나올 때 정가의 15% 이내에서는 가격 할인이나 경제상 이익 이런 게 마일리지잖아. 이거 조합할 수 있다고 나오니까 15%에 대한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 전혀. 그러니까 3번도 정답이 아니지. 이게 남은 날 전체를 계속 봐야 되잖아. 네 번째, 을이 제공한 가격 할인 혜택은 정가의 15%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과도한 경쟁을 피하면서 소비자의 후행을 보호하려는 출판법의 취지에 합쳐진 것이다 라고 나오죠. 얘는 지금 정가의 13%에 해당되는 가격을 할인해주고 있어. 근데 가격 할인은 얼마까지만 가능해? 출판법에 의하면 10%까지만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가격 할인은 무조건 10%까지만 가능한 거고, 가격 할인하고 그 외에 다른 서비스를 합쳐서 이렇게 15%가 가능한 거라고 하는 거야. 이게 2014년에 출판법이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얘처럼 13%를 할인해주는 건 위법이지 무조건. 이렇게 보는 거지. 왜냐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을은 아예 가격 할인을 4번처럼 보면 13%를 해준 거잖아. 그래서 이거 무조건 위반이지 3%.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기억할 게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는 결국은 10에다가 5 이렇게만 가는 거잖아. 결국은 무조건 가격 할인 11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아니라고. 그럼 마지막 5번 2010년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을이 제공한 가격 할인 혜택은 정가의 10%를 초과하는 것이지만, 그죠? 3% 오버했으니까 자기 부담으로 제공한 것인 만큼 자기 부담 맞지? 왜냐면 그 카드 이용할 때 할인해주면 그 카드사가 부담할 거니까. 그럼 자기 부담이 맞아. 그럼 출판법 위반 아니지. 언제 때는? 2010년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뭐가? 왜냐면 2010년 판례에서는 제3자 할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오버된 서비스나 이런 걸 얘기한 건데,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전체 15% 오버되는 것도 허용했다는 얘기니까 초과되는 건 맞지만 2010년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2019년에는 문제가 됐겠지.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야. 정답 뭐야? 와우.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판례가 지금 하나 나왔으면 편한데
2010년에 판례하고 19년에 판례가 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허용범위랑 제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 누나 뭐 보고 싶어? 질문. 다 맞았어, 누나. 어떻게 하나 보자. 알았어. 아 마지막 거죠 마지막. 마지막 거? 네. 마지막 게 뭔데? 낙성. 마지막 거 이건데? 아 이거 말고 이거 낙성 좀. 나 회원이 뭐 보고 싶어? 마지막에. 저요? 어차피 하나는 가야 돼요. 하나 볼 거면. 야, 그럼 낙선비로 볼까요? 자, 낙선비로 볼게. 네? 이거 보자고?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 시간이. 네. 두 개를 해도 되는데, 그건 좀 두 개 하면 네가 또 뭐 될까? 자, 창민이 뭐 하고 싶어? 저희 낙성비는 말고 딴 거 할까요 그러면? 좀 짧은 거 뭐였죠? 자, 그냥 청소가 볼게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 네. 부산 12곡은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이거. 다음 할 때. 사실 도산 12곡을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요새. 거의 안 나왔어요. 올해는 도산 12곡 자체가 나온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자연 친화 계열들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자연 친화 계열들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이거는 정답들만 볼게요. 일단 문제, 현재 살 때는. 그 34번에 보기를 봐봐. 거기 나오죠. 자연의 소재라는 4대부의 시간에서는 자연물의 성격과 그거에 대한 화제의 태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편적 차원에서 자연을 바탕으로 상속의 자연을 내재한 일체를 접하고 그런 자연과 일체를 지향한 작품과 특정 장소의 독특한 자연물에 주목해서 새로운 경우에서 감흥을 표출한 작품 등을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 설명을 한다면 작품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전자고 하나는 당연히 후자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불난조로 몰려있으면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 페인트잖아. 그런 페인트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잖아. 지금 어쨌든 뭐 이렇게 나온 건 둘 다 자연을 이용하는 건 맞는데, 그리고 둘 다 누가 쓴 거야? 사대부가 쓴 것도 맞는데 라는 것까지는 공통점이잖아. 근데 하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온 거죠. 자연 바탕으로 삶 속에서 이런 자신의 삶 속에서 자연에 내재하는 이런 이치를 접한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다른 말은 그게 뭐야? 이렇게 자연과의 일체, 이렇게 본 작품이 갖고는 나에 하나 나온다는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 장소의 독특한 자연물에 주목. 특정 장소의 자연물이 있을 거고 여기에 이렇게 주목을 해서 이런 자신의 감정체를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 나왔어, 그죠? 두 개가 근데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생각에.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일반적 자연인 거고 하나는 딱 거기에서만 있는 자연이라는 거고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는 당연히 시조고 하나는 가사죠. 앞에는 딱 봐도 시조네. 뒤에는 가사고. 그죠? 자, 연하로 집을 삼고 풍물로 벗어나고 딱 봐도 이거 의도적으로 뭐예요? 100거 맞췄죠? 그죠? 태평성대에 병으로 들고 가네. 이 중에 반환이라 허물이 없겠다. 여기서 얘기한 병이 일단 진짜 병 걸렸다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벗어 삼아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라는 얘기겠지. 그죠? 그런 거 있잖아. 천사권. 자연을 너무나 깊이 사랑해서 병이 걸린 것 같다. 이런 정도 뜻이라고. 그 다음, 춘풍에 화만한 사랑으로 꽃이 가득하고 취하에 달이 가득하다. 이것도 의도적으로 댓글 맞추는 거지. 사실과 흥이 사랑과 같다. 즉 자연의 흥과 우리의 흥이 같다. 나왔다. 이거지. 자연과 있잖아. 다가. 뭐라 해야지? 하물며
대전의 무적조 우면 이치를 끝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건 특정적인 딱 어디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뒤에 있는 나가 특정 장소의 저행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죠? 자, 이건 조금 붙였죠. 총석이라는 게 제목이 관동팔경 하나로 바다 위에 빡빡히 서 있는 돌기둥이다. 그럼 관동팔경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나의 공간을 빼야 되잖아. 강원도죠. 우리 치면. 뭐 꼭 강원도라면 몰라도 어쨌든 관동기억이 그냥 이렇게 말해도 돼. 뭐 강원도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벽 위에 높은 집이 저것이 총석정인가? 그럼 이 사람 이거 보러 간 거네. 올라보기 후면이다. 전면으로 보겠느라. 배대어나 상군들아 풍량이 있지 않아. 상하대와 노래져. 총석의 전면을 보게 하라. 배를 띄어나 고기마다 흘러져 볼 모습이라면 영소전에 필름을 지으려고 경영했는가? 이건 당연히 뭐야? 추측이지. 기다려요. 왜냐면 실제로 옥황산에 사는 궁궐을 사람이 어떻게 봐? 그 다음 돌기둥 1100개를 눈으로 깎아내요. 개개를 묶어 세워서 몇만 명이 되었더니 황량한 데 버렸더니 배가 없어 못 실리는가? 다 추측이야. 요지와 승무는 우모병풍 만들어서 주모가 오시거는 반도에 하려고 하고 밑에 나오죠. 반도에는 수학모가 요지에서 여러 신선들을 불러 모아 성계, 신성계의 복숭아를 대접했다는 연하를 의미한다. 신성계에 그래서 실제로 복숭아가 있다고 해서 복숭아하고 연결된 무릉도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 항상 보면. 물론 진짜로 여기에 복숭아가 있는지는 가본 사람이 있어야지. 자, 첩접이 붙여두고 길길이 묶어 세워 쓸데없이 버려있어 풍문과 아름하구나. 구름이 깊은 곳에 길문한 혹시 못 옮겼는가? 다 추측이야. 형용하라니 이렇다 하려니와 할 길이 없이 배운 일을 묵묵히 연구해 보니 조항이 어찌하니 인력으로 했겠는가? 하고씨 나오죠. 하나라의 의임금 다 중국의 뭐야? 고사들이지. 우리나라 없는 나라니까. 천하의 물길을 다스릴 때 도끼로 용문산을 찍어 물길이 통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엄청 많긴 한데. 10시에는 나가지 말아야겠어. 소리가 참. 그치? 자, 도깨풀이 용문산을 뚫었으나 이들을 만났으면 이와 같이 깎을 테며 영장, 밑에 나오죠. 천하의 목수, 나무깡의 연장에 둘러 사람의 코에 붙은 진흙을 깎아내어도 코를 조금도 다치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당연히 신묘하지. 어쨌든 코끝의 것을 찍었으나 이들을 다듬다고 이와 같이 고를 것이냐? 어떤 도끼를 용하게 쉽게 깎았으며 어떤 먹줄로 천원이 골랐는가? 끊없이 묶었을 때 틈이 없이 묶였으며 풀이 없이 붙였을 때 흔적 없이 붙였으니 공력을 이기들여 무엇을 쓰리게 하고 한 묶음씩 두 묶음씩 세워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워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계와 꾸몄다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 키리크 노래하여 기리기만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총석전을 보고 이게 바다 위에 이렇게 들기둥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만든 거지? 신선이 한 건가? 인간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추측만 한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여기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결국에. 그럼 32번 적절한 건데 그 3번에 보면 둘 다 유산시구를 정치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유산시구 정치되는 게 가에는 이미 어디에 나와? 이수의 첫 번째 줄 정도만 봐도 나오잖아. 육수에도 첫 번째 줄에 그게 나오고, 그죠? 유사한 구조의 시고 데코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나이는 어디 나와 그런 게? 나이 그 시를 보면 어떠한 도끼를 용이 깎았으면 어떠한 목적을 천년에 골랐는가. 그 다음 끊없이 묶여 틈없이 묶였으며 풀없이 묶였을 때 흠대없이 붙여있다. 다 나왔잖아. 그죠? 백구들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정답 나왔죠? 3번 적절하지 않은 거야. 33번에 4번을 보면 배가 없어 못 실리는가? 그 다음 길 멀어 못 옮기는가로 변주되었다. 여기까지 맞지? 문장 구조를 볼 때 배가 없어 못 실린가? 길 멀어 못 옮긴가? 문장 자체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변주된 건 맞는데
총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다. 안타까움이 아니야. 그냥 혹시 배가 없어 못 질릴까? 길모라 혹시 못 옮기는가? 그냥 뭐하고 있는 거야? 자기 혼자 이렇게 해서 혹시 못 실리는 건가? 라고 생각만 해본 거잖아. 이거를 실제로 못 실려서 안타깝다까지 나가는 거 너무 많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이유는 거기 실리지 못해서 여기에 그냥 있는 건가? 그 다음 길이 너무 멀어서 여기에 그냥 이거 못 옮겨져 있는 건가? 라고 해서 추측만 해본 건가? 상상만 해본 거지. 전혀 안타까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옮길 생각은 이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 왜냐면 바다 위에 이렇게 돌기둥이 딱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여기 있는 거는 못 옮겨서 그냥 여기 있는 건가? 이런 거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4번 나온 거죠. 그 다음 34번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의 가에서 영어와 풍어를 각각 직거버에 대응시키고 있는 것은 보편적 차원의 자연물을 통해서 자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체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 특정적인 자연물이 아닌 거니까 당연히 보편적 차원의 자연물을 통해서 나타난 정체가 맞겠지. 특정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 이 병으로 늙어가는 거는 늙어간다. 병, 벌림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 병은 자연을 깊이 사랑한다. 이런 거라고.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천석공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병에 걸린 것 같아. 그럼 병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이거 뭐 약으로 치료도 되겠어? 치유할 이유도 없고 약을 먹어야 될 이유도 없지. 그런 거예요. 자, 어양경기 운광청강을 끝없이 대비해서 유한한 인간과 다르게, 근데 여기서 이미 문제가 있지. 자기 스스로가 유한한 인간이라 생각한 적이 없잖아. 이 사람은. 그런데 이게 나오진 않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유한한 인간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 야, 자연을 좋아하는 거하고 이게 같은 문제? 자연을 좋아한다. 이 뜻이 말 그대로 인간을 유한한다는 뜻이야? 아니잖아, 전혀. 이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유한한 인간을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 그리고 이거와 무궁한 자연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긴 얘기지. 그러니까 정답이 2번 나오죠. 그리고 연양연기 운강충강은 대자연의 우주적 조화 운명이치를 자기하고 대비하고 있다. 이거 자체가 문제지. 왜냐면 내가 이런 조화를 뭐하고 있는 거야? 깊이 사랑하고 있는 애잖아. 그럼 거기서 대비를 왜 느껴? 대비 느껴야 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지. 그죠? 그 다음 3번. 총설적인 후면이 아니라 전면을 보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가는 행동에서 그게 바로 앞에 쪽에 A 바로 앞에 나오잖아. 그죠? 처음 접하는 특정 경제의 진면모를 보고 싶다. 그래서 후면이 아니라 전면을 보고 싶어서 앞으로 가자. 그러면 난 전면도 보고 싶다는 거잖아. 다 보고 싶다는 거지. 말 그대로 니네가 육지에서 섬을 봤는데 앞에밖에 안 보이니까 궁금해서 배를 타고 섬 앞바퀴 도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물론 잘 안 할 겁니다. 왜? 멀리 할 거예요. 멀리 할 거.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래서 놀이기구도 못 타는 거 아니야. 바이킹 타면 멀미나. 바이킹 타고 있는데 멀미가 막 오고 있는데 막 거기서 뛰쳐내고 있는데 뛰쳐냈어. 그건 죽을 거 아니야. 이제 미치겠다니까. 막 일본을 타는데 막 계속 쓸려가고 막 머리 막 계속 난 이러고 있다니까. 이러니까 이제 안 돼. 놀이기구도 멀미하고 일단 뭐야. 네 번째. 나에서 기괴한 모습의 바위가 시비고 노래하는 대상이 되었던 진술에서 화자가 독특한 경험을 보며 그와 관련된 위랑객들의 문필하는 걸 떠올리겠다. 왜냐면 시를 짓는 것 자체가 이미 문필 활동이잖아. 그죠? 그 다음 마지막. 가희의 사시가응이 사람과 한 가지라. 자연과의 일치감이다. 그렇죠. 사람과 자연형이 같다. 자연과 불안시 얘기한 거지. 나에서 조화음이 어찌하는지 인력으로 하겠느냐. 새로운 경험을 비롯된 고조된 흥치. 결국은 이건 내가 자연에 가지 않았으면 이런 걸 느끼지 않았을 거니까 자연 속의 특정적인 총선점을 보면서 느끼는 흥치를 얘기하는 거겠지. 정답 나오죠? 시간에 가는 거는 몇 번 얘기는 했지만